네, 우크라이나가 거미줄 작전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자 러시아도 대규모 보복 공습을 벌였습니다. 네, 또다시 우크라이나의 거세진 맞공격이 시작됐는데요. 지금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인데도요. 우러 전쟁은 오히려 뜨거워지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디펜스 프라임에서는 우크라이나의 거미줄 작전을 계기로 다시 중요성이 부각된 드론 전력의 진화, 또 우러 전쟁 향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먼저 우크라이나 거미줄 작전부터 살펴볼게요. 네. CNN에서는 전쟁의 서사를 바꿀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당시에 러시아 그 피해가 상당했죠. 피해도 피해지만 작전 자체가 1년 반을 준비했고 그 드론이라는 걸 사용했지만 새로운 신개념 공격이거든요. 전 세계 러시아만 타격을 입었지만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왜냐하면 최대 4,300km 이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이제 5개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 비행장을 공격을 했고 4군데는 피해가 확인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략 폭격기 비행장에 이제 우크라이나 측 표현에 의하면 전략 폭격기 41대, 그 중에 이제 조기 경보기 A-50도 들어 있고 예. 금액으로는 70억 달러다 이렇게 말을 70억 할까요? 달러. 근데 그건 현실적인 금액이지 예. 심리적이나 전략적인 타격은 훨씬 700억 더 크겠죠. 혹은 7천억 달러가 될 수도 있어요. 심리적으로는. 이건 어마어마한 타격이다. 그리고 지금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어서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전은 우크라이나에 있던 부품들을 이용해서 러시아 내 안가에서 조립을 했고 근처로 이동시켰고 이동한 트럭 운전사도 모르게 공격을 예. 했고 그다음에 요원들은 모두 안가로 대피했고 그러니까 전례가 없고 앞으로도 없을 만한 대규모 공격을 했다. 신개념 공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그 전략 폭격기라는 게 뭐냐 하면 러시아 핵 3축 중에서 공중 전력을 담당을 하고 예. 또 핵무기를 운반하는 수단으로 쓰이잖아요. 근데 예. 이거가 이번에 상당수 파괴됐다는 얘기잖아요. 뉴클리어 트라이어드라고 그래서 예. 지상 기반의 주로 ICBM, 텔 이동식 발사들도 있지만 이것들은 거의 1차 핵 공격으로 파괴가 돼요. 서로 위치를 아니까. 그럼 2차 보복 능력이 바로 SLBM, 흡중 잠수함 물속에 있으니까 못 잡죠. 그다음에 전략 폭격기 하늘에 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전략 폭격기 개념은 항상 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공기 발사 ALCM, 자연학 폭탄도 있지만 이거를 어디서든 발사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억제를 할 수 있는 보복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공격당한 벨라야 이르쿠츠에 있는 건 뭐냐면 중국과 미국을 견제하는 기지거든요. 여기에 핵심 전력이었던 Tu-95. Tu-95는 항속거리가 15,000이에요. 지구상 최장입니다. 그러니까 대륙을 횡단해서 공격하고 올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생산할 수가 없어요. 라인이 다 파괴. 이게 최소 4대에서 6대가 파괴됐거든요. 네. 그러면 러시아의 전략 핵 억제 능력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반 전투기와 전략 폭격기는 하늘과 땅의 개념이에요. 예. 일반 전투기가 1이라면 전략 폭격기는 5 내지 10의 중요성이 있거든요. 우크라이나가 한 거미줄 작전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물리적 거리를 훨씬 뛰어넘은 공격이었어요. 4,300km가 떨어진 기지를 공격했단 말이에요. 네. 기습적으로. 어떤 드론이 투입된 건가요? 뭐 언론에 나온 거는 이제 오사라고 해서 말벌이거든요. 이게 FPV 자폭 드론이에요. 드론이 그렇게까지 멀리 갈 수 있어요? 멀리 간 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타격 목표 근처까지 가서 이제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보안국에서 요원들이 활용한 건데 이게 이제 그 FPV 드론은 다 1인칭 시점으로 운용되는 거 다 아실 거고 페이로드가 3.3kg이에요. 그럼 이게 통상 보면 기체의 무게는 곱하기 10을 하거든요. 33kg 정도. 이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사람의 팔 하나 정도의 크기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수류탄 20개 정도의 파괴력을 한꺼번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우크라이나의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그 소부장도 장려를 하고 있고, 그다음 싱크탱크를 통해 가지고 전원 분석을 통해 가지고 밑에 있는 어떤 그 스타트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있거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퍼스트 컨택트라는 어떤 회사인데 여기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상륙자 이제 발레리 보로비크는 물어봤어요. 오사 니네가 만들어서 뭐 한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언급을 아예 거부를 하고 했고 그 대신에 뭐라고 하냐면 복잡한 특수작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결국에는 전략적 모호성 강화하기 위해서 얘기한 건데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드론의 세계에서도
엄청나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우호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도 우크라이나가 그동안까지는 이제 미국의 어떤 뭐 바이든 정부 때부터 지원을 받은 게 있잖아요. 1년 6개월 동안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미국이 이거를 모를 수가 있죠?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그 트럼프가 집권하면서부터 해서 예전만큼 이제 전 정권만큼의 어떤 지원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나온 기치가 그러면 포병 탄약을 못 만들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드론을 통해 갖고 우리가 커버하겠다는 식으로 첨단과학 기술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게 이 드론이 이제 미국도 모르게 했다는 건 뭐냐면 결국 인간 정보에 의해서 모든 것이 세팅이 된 거예요. 예. 인간 정보라고 하는 거 휴민타라고 하잖아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 5군데로 공격을 4군데가 타격이 된 게 확인이 됐잖아요. 예, 라잔주에 이제 디아갈레프 기지가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국경으로 500km 정도 떨어졌다고요.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카자흐스탄. 이 이유를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이바노프주의 이제 이바노프 기지는 국경에 600km 정도 떨어져 있고 이게 바로 에스토니아하고 라트비아의 동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에 세 번째는 이제 무르만스크의 올레냐 기지 같은 경우는 국경으로부터 한 1,800, 2,0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핀란드에 또 이제 동쪽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쿠츠크의 벨라야 기지 같은 경우 국경으로부터 4,300, 4,500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격대는 몽골의 바로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인간 정보들이 활동을 할 때는 뭐냐면 아예 그냥 들어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우회를 통해 갖고 입국을 하는 것도 있고 우회를 통해 가지고 물자를 같은 것들을 몰래 이렇게 차폐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1년 6개월이 걸려서 이제 언론에서는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이제 소요됐다라고 이렇게 하고 인내를 갖고 했다는 그건 아니에요. 이 정도의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근거지 형성을 하려면 1년이 걸려요. 왜냐면은 아나운서님께서 살고 있는 동네인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고 활동하기 시작하고 하는 것들이 다 치안병리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연유를 통해서 나는 여기 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야. 이런 어떤 그런 뭐랄까 동화의 어떤 활동이 필요하거든요. 서사를 만들어야 그렇죠. 되는군요. 그런 것들이 걸리는데 이제 정보 활동에서 네. 1년 정도가 걸려요. 그렇게 해놓고 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FPV 자폭 드론이 왜 무섭냐 하면 이거는 민수에서 나온 거지만 이제 군용으로 활용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것들을 각각의 나라에서 수입이 될 때 이제 그걸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쉽게 갖고 들어올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현지에서 대부분의 어떤 물자들은 드론이라면 7대 이제 부품이 있는데 대부분 다 거기서 현지 획득을 했을 것이고 그 중에 AI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FC 정도 그다음에 튜닝된 어떤 그 모터 정도만 이제 본국에서 제작해서 가져갔을 거예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고 또 여기서 획기적으로 쓰인 게 뭐냐면 결국에는 군용을 하나도 안 썼어요. 다 민간에서 있는 서비스하고 그런 상용 기술을 다 갖다 썼단 말이에요. 감시의 눈을 피하기 예, 예.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용 4G LTE 이동망을 통해 갖고 조종을 했죠. 그다음에 오픈 소스인데 자동 조종 시에 이게 아두 파일럿이라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이건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오픈 시스템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헤트 탄약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컨테이너 갖고 올려놨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그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눈을 이제 그 뭐랄까 속이기가 쉬웠던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쉽게 잡아내기가 어렵고 특히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선에서. 모든 관심들이 그쪽에 사실 쏠려 전선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이 후방을 이제 노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좀 관가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허를 찔렀다는 표현이신 건데 말씀 중에 보면은 카자흐스탄 있잖아요.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로 깊숙이 침투하기 위해서 카자흐스탄을 활용했다라는 썰이 있는데 그 카자흐스탄은 원래 러시아랑 관계가 가깝잖아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일단 카자흐스탄 소요 사태 때 네. 러시아 공수부대가 투입이 돼서 사태를 진압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카자흐스탄이 조직적으로 우크라이나 활동에 개입했을 가능성은 없죠. 지금 저도 이제 제가 소련에서 유학을 했으니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친구들 다 있어요. 걔들 말하는 거 보면 차이가 안 나요. 아 그래요? 예, 지금 그 영상을 보면 예. 백병전 영상 같은 걸 보면 우크라이나 군인데 유창한 러시아 말로 그 러시아군을 욕하는 장면도 있고 러시아 군인데 아주 유창한 우크라이나 말로 우크라이나를 욕하는 장면도 원래 이렇게 있거든요. 문화적으로는 많이 섞여 있어요. 가깝구나. 예. 지금 우리 세 사람 다 고향 다를걸요? 근데 고향 다른 나라가 전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럼 우리들이 전쟁하면 말 말은 똑같을 거 통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 안에도 우크라이나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우크라이나 안에도 러시아 주민들이 많이 살아요. 꼭 카자흐스탄만은 아니다. 카자흐스탄도 일종의 루트로 사용됐겠지만
러시아 국경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왔다 갔다 해요. 철조망도 없어요, 심지어 어떤 데는. 그러니까 전선이 아닌 다음에는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 민간인.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이 국가 차원에서 도와줬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아마 카자흐스탄도 차원에서 하나의 자연스럽게. 경로였을 뿐이다. 그다음 네. 우크라이나 보안국 요원이 안 가도 이미 러시아 안에 보안국 요원들이 많아요. 그냥 일반인으로 살고 있는 그런 네트워킹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아니 4,300km 떨어진 데까지 올 줄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서사냐고 그러냐면 가장 고가의 전략 무기가 정말 고가의 자산이 사라졌다는 것.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미국도 안전하지 않거든요. 미국 안에 있는 모든 전략기들도 타격이 가능하거든요. 미국은 더하죠. 인구 밀집 지역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골머리를 안겨주는 거죠. 원래 공군 기지에는 기지를 방어하는 강력한 장갑차를 포함해서 그런 방어 수단들이 있어요. 있는데 4,300km 떨어졌으니 이 기지는 바다 건너 미국, 국경 넘어 중국을 공격하는 거니 인접해서 공격할 수단이라는 게 있으려고 판단 안 한 거죠. 무르만스크도 마찬가지고 북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봤을 때 기지 방어 수단이 제가 보기에는 부실했고 그 부실했던 것도 작동을 안 했어요. 아니 근데 그 러시아도 뭐 재밍도 하고 방해 작전 할 거 아닙니까? 드론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AI가 덧입혀진 드론이에요. 그 뭐냐면 사물을 인식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잼버건 같은 경우는 GPS의 연관성을 끊어가지고 이게 떨어뜨리는 건데 이거는 그런 어떤 전파가 아니라 스스로 이제 그 어떤 이미지를 다 확인해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로 이렇게 이용이 됐냐면 그 들어가서 이제 뭐 기존에 있던 어떤 고정 간첩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아니면 증원되어 있는 어떤 보안국 요원일 수 있는데 그 주변에 이제 여기서 이제 아나운서니까 제가 이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공격하지 네. 마세요. 그전에는 GPS 이용하고 쭉 해서 그러니까, 조정을 했는데 네. 여기에서 어떻게 했냐면 중간중간에 있는 기점에 있는 어떤 위치를 이미지를 다 이제 따고요. 그다음에 목표물에 있는 이미지를 따가지고 그거를 집어넣게 되면 자동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언론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 전략 폭격기 중에 있는 이미지는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그걸 샘플링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으로만 영상을 찍었는데 그게 228년 분량이 있어요. 228년 정도의 어떤 길이의 어떤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학습을 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있는 어떤 전파 중심의 대드론 체계가 전혀 먹히지 않았고 감지도 안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이제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 타격을 하는데 아무도 잡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살펴보게 되면 드론 공격의 어떤 그 전술이 완전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스타링크의 어떤 지원을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계기를 드론이라든가 아니면 지상에 있는 모듈형으로 만들어 놓고 앞에서 이제 드론을 띄우지만 오퍼레이터는 다 뒤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지어 50km.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똑같은 이제 그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흑해함대를 몰아낼 때도 오퍼레이터는 심지어 작전적으로 100km 뒤에서까지도 공격을 이렇게 주도했었어요. 그런 개념을 리치백 개념이라 하거든요. 미국에서는 이게 상당히 오래된 개념인데 생명력을 이제 뭐랄까 확보하면서 전투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인데 이런 방법으로 지금 여기 이 드론들을 운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알아도 당하고 몰라도 당하는 어떤 형국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재밍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드론 있잖아요. 네네. 이게 또 주력이 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이제 그 전쟁이라는 건 혁신 학교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전쟁 초기에는 우크라이나 위주로 이제 드론 사용했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푸틴이 이제 지시를 해서 쟤네도 저걸 사용해, 우리도 사용해 하면서 대량 생산 체계가 갖춰주니까 23년, 24년부터는 두 개 다 맥스 프로덕션이 돼서 결국에는 이제 오버매치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둘이 싸우는데 드론을 상당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측이 이기느냐? 나의 드론을 잘 사용하되 적의 드론을 억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대드론 체계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나온 발명품이 뭐가 있어요? 러시아군의 어떤 이런 전파 체계를 극복하는 드론이 이제 파이버 옵틱 드론. 그게 광섬유 드론이 나온 거고요. 그 선을 통해 가지고 조정이 되고 데이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기존 잼머라는 게 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AI에 집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새로운 어떤 드론으로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드론이 나올지 몰라요 또.
항상 예측 불가인 것 같아요. 모르는 거죠. 예. 아니, 뭐 트럼프가 취임하면은 뭐 금방 끝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저희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안에 미사일 방어망 골든돔 이걸 실전 배치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개념이 다르죠. 왜냐하면 드론이 게임 체인저라고 그러지만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없는 게 대드론 체계도 발달하거든요. 예를 들면 광섬유 대응체가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지형지물 인식하는 것도 대응체가 또 나올 거예요. 창과 방패처럼 그럼요. 계속. 근데 지금 이 골든돔은 뭐냐? 핵전쟁 개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드론을 잡는 게 아니고 저 원거리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잡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여기에 적용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로 드론을 못 잡죠. 드론은 못 잡죠. 드론은 탄도미사일로 오는 게 아니라 근거리에서 저공으로 오는 거고 인근에서 오는 거니까 개념은 다른 거다. 이 대드론 체계의 개념은 아니다. 근데 만일에 대드론 체계로 공격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것도 지금 이번에 지금 처음 성공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대응체가 마련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골든돔과 드론 체계는 다른 거다. 네. 만일에 미국의 골든돔 체계로 덮어 씌우잖아요. 그럼 그게 없는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으로 균형이 확 무너지는 거죠. 그럼 이걸 비웃을 게 아니라 자기들도 따라 해야 돼요. 똑같이 따라 해야 됩니다. 유사한 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레이건 때 고르바초프가 그 경쟁에서 패배해서 결국은 소련체가 붕괴했거든요. 옛날처럼 다양화된 전장 환경에서의 골든돔 효과는 덜하겠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다. 이걸 하면 러시아도 따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 하거든요. 미국의 항모전단이 있고 강력한 해군전단이 있으면 요즘 뭐 드론이 있고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으니까 뭐 소용없다. 근데 중국이 항공모함 찍어내거든요. 구축함 찍어내거든요. 필요 없으면 찍어낼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손자병법을 좋아하는데요. 거기 보면 기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네. 우크라이나가 지금 기세를 잡았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러시아 공군기지를 급습하고 나서 이틀 만에 크림대교까지 타격을 했어요. 수중에서. 네, 그거 전에 이제 아까 네. 대드론 체계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까 파이버 옵틱 광섬유 드론을 러시아가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쭉 이 선이 쭉 늘어서 20km까지 가요. 이거를 자를 수 있는 대드론 체계가 나왔어요. 아이고야.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하냐면 드론에다 과일을 이제 달아가지고 가위로 잘라요 선을. 그렇게 대드론 체계가 나와서 이제 계속 창과 방패의 어떤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크림대교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파괴하려는 노력을 했죠. 그러면 이제 시기가 뭐랄까 이어져서 나온 1일 날 이제 그 스파이더웨브 작전을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보안국에서 수중의 교각을 이제 TNT 한 1,100kg 정도를 실어서 이제 자폭을 한 건데 때린 건데 근데 이게 아주 완전히 이제 손상된 건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뭐랄까 손상이 그 뭐랄까 다시 쓸 수 있는 여지를 놔둔 거죠. 하는데 이게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2014년도에 이제 크림반도가 이제 무혈 합병이 되면서 이쪽이 실질적으로 시료 지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상을 보게 되면은 되게 웃긴 현상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게 되면 지상에서는 이제 여전히 러시아군이 좀 압도적인 어떤 기세를 갖고 있지만 흑해에서는 이제 흑해 함대가 조금 다 모습을 감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크림반도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공격하는 러시아군에 대한 보급, 그러니까 병참선이 이 크림대교 하나로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 이걸 잘라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이 군사적 압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 보게 되면은 이 6월 1일 날 이어서 6월 2일 날 트리케이에서 중재로 해서 2차 휴전 협상이 이렇게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근데 3일 날 이거 때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2차 휴전 협상에 대한 어떤 불만을 표현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언제 3차가 생길지 모르겠지만은 그때에 대한 주도권을 좀 갖고 오겠다는 어떤 그런 어떤 정치적인 압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속내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어떤 연속 타결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군사적인 측면을 넘어서 정치적으로 이제 확대하려는 노력을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시점과 지점을 이제 그 1차, 2차 어떤 그 협상 그 어간에서 네. 그 다음에 이제 크림반도인 유일하게 이제 센터 오브 그레이비티라고 하죠. 그러니까 남부 지역에 관련된 어떤 러시아군의 어떤 중심을 딱 때렸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어떤 의미가 있는 그 것이죠. 정치적 압박이라는 거는 국제사회에 보내는 압박을 말씀하시는 다 같이 하는 거죠. 다 러시아 같이. 국제사회 국내에도 보내는 거죠. 다. 지금 보니까 크림대교 폭발을 주도한 게 우크라이나 보안국이라는데요. 이거 SBU? 네네.
여기 뭐 러시아, 소련 옛날 KGB 이런 데인가요? 예, 그렇죠. 똑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국정원. 예, 그러니까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옛날에 구소련에서 KGB가 있었잖아요. 네네. 결국에 이제 91년도가 이제 붕괴가 되면서 FSB에서 이제 연방보안국으로 러시아는 바뀌고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거를 SBU로 이렇게 바꾸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 무슨 말이냐면 같은 자식인데 같은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파생된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 부대가 얼마나 큰 활약을 하냐면 전쟁 초기에 2022년 2월 4일 날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이제 본격화 됐지 않습니까? 그때 그 러시아에서 여러 차례 암살 부대를 키우로 보냅니다. 얘네가 다 잡아냈거든요. 잡아내는 방법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얘네가 이제 성견대가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표식을 다 하는데 그 표식을 이제 주민들이 이제 그걸 다 신고를 하니까 최초에는 이제 그걸 다 지웠다가 마지막에는 3분의 1만 남겨놓고 그걸 이상한 대로 다시 그려놓고 걔네를 이제 유인해서 잡아왔던 방법인데 그 수법들을 얘네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결국에는 같은 부모에서 같은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FSB가 하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스란히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년 6개월에 되는 어떤 그런 시간 동안에서 러시아 활동에서도 잡히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저번에 예전에 디지털 혁신부의 장관 페드로포 장관이 이제 30대 초반이잖아요. 여기 있는 그 SBU의 수장도 42세예요. 바실 말리우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여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크림반도에서 흑해함대를 몰아낼 때 그때도 공중하고 해상에서 이 드론 작전을 직접 지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능력이라는 게 2, 3년 이상 갖고 있고 드론의 어떤 능력이라는 것이 이제 해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이런 어떤 그 고강도 군사작전, 그다음에 테러 이런 것들이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 예전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크림반도로 이제 진입하고 있는 이제 그 크림대교를 처음 때린 게 아니거든요. 22년 10월 8일에도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죠. 23년도 이제 4월 7일에는 공부하셨다고 하지만 샹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제 도심 카페에서 조각상 테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12월 17일에는 모스크바 스쿠터가 폭발되면서 이제 화생방 그 사령관이 이제 거기서 죽는 어떤 사건이 있었잖아요. 다 여기 SBU에서 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오래된 어떤 경험과 그다음에 드론이라는 혁신 기술이 조합이 되면서 이거는 이제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고 앞으로도 무엇인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휴전 협상, 2차 협상을 했는데 성과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게 앞으로 휴전 협상을 좀 유리하게 끌어보자 이런 걸까요? 이제 두 차례 이스탄불에서 이제 협상을 했죠. 성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6.25도 3년 전쟁했지만 2년 휴전 협상했거든요. 그랬나요? 이제 겨우 두 번 했거든요. 그다음에 올해 부활절 30시간 푸틴이 일방적 휴전했죠. 그다음에 5.9 전승절 일방적 70시간 휴전했죠. 두 번 휴전 협상했죠. 그럼 휴전 모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이러느냐? 우리도 휴전 협상할 때 여기서 대부분 전투원들이 여기서 이제 손실이 많이 돼요. 왜냐? 마지막 서 있는 그 자리가 국경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왜 공격을 가세야 하느냐? 푸틴은 전장 환경이 우세한 상황에서 휴전 내지 종전은 어려울 거예요. 휴전을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푸틴이 상당히 압박을 받아야 우크라이나는 지금 빨리 휴전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전장을 양쪽이 뒤집지는 못하지만 지금 전장에서 항상 우세한 거는 러시아거든요. 예, 예. 그러면 아까 이제 흑해 말씀하셨지만 충격이 이제 모스크바 충격, 모스크바함 충격. 흑해 함대의 기함이 모스크바함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격침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흑해의 제공권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모스크바함이 방공망을 제공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흑해의 모스크바함이 사라지면서 흑해에서의 러시아 흑해함대의 활동과 공군력은 현저하게 줄어들거든요. 그럼 이번에 왜 전략 폭격기를 때렸느냐? 왜 푸틴이 가장 가슴 아픈 걸 건드린 거거든요. 전략 능력을 축소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푸틴을 압박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푸틴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승질나니까 화풀이는 해야 되니까요. 이제 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어요. 핵추진합니다. 얘네들 머리 항상 떠 있거든요. 할까요? 전략 폭격보다 더 커요. 이건 그냥 그건 이제 선 그냥 넘는 쉽게 정도가 아닌데 그거는. 선을 넘은 게 아니라 선을 끊어버리는 거죠.
이게 뭐가 있냐면 러시아도 분명히 타격을 줄 건데 그럼 티포텟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핵단추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한 선을 건드림으로써 그럼 푸틴을 맞느냐? 아니죠. 그런 핵 전략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러시아가 종이 호랑이로 전락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와, 도장 찍어 라면서 위험한 선을 걷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전쟁이 이기겠다는 게 아니고 빨리 와서 찍어라라고 하는 압박 수단인 거죠. 제가 처음에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미국이 주는 어떤 뭐 뒤에서 하는 지원이 좀 줄어들 것 같았거든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10배에 달하는 대규모로 드론을 지원해 주겠다 뭐 이런 약속도 했어요. 그럼 이제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이게 복잡해지는데요. 결국 이제 휴전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전선에서 승리가 필요한 것 같고요. 결국에는 반대편에 있는 정치 지도력을 약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한 건데 여기 오늘 녹화 들어오기 전에 이제 그 전선 상황 확인을 보니까 이미 교차 검증이 필요하겠지만은 그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대공세가 시작됐다는 첩보가 이렇게 들어와서 교차 검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그 뭐랄까 전략 폭격기를 당한 것을 이제 동부 전선에서 지금 이제 안가풍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모양새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휴전할 때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선에서는 이미 시작됐고 네. 또 이제 그 정치 지도자의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영도력 이런 것들을 이제 다운시킨 건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결국에는 국민과 정부와 군의 신뢰관계를 떨어뜨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얼마 전에 보게 되면 몇백 대나 되는 것들을 그 키이우라든가 등을 비롯해서 대도시를 계속 드론을 계속 발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주고받으면서 어느 정도까지 에스컬레이션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이때 영국이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 시기를 맞춰서 2026년 4월까지 우크라이나에 10만 대의 드론을 제공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10만 대. 이게 언제 나왔냐? 6월 4일 날 텔레그래프로부터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제 편성을 해 준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면 작년에 비해서 10배 정도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돈으로 하면 6,500원 정도가 500원 정도가 되는데 영국만 가만히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동유럽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에는 그 다음에 어떤 대상은 내가 될 거야 하면서 결국엔 독일이라든가 발틱 3국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지금 현재 뭐 군사를 이제 증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 생각하는 우크라이나와 이제 유럽이 생각하는 우크라이나가 좀 다르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될 거고 이런 어떤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젤렌스키 대통령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종전은 되지 않겠지만 휴전을 위한 어떤 협상의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국제 정치 보면 막 머리가 아픈 게 푸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 보복 단행하기 전에 이틀 전이었잖아요. 그때 그 프란치스코 교황하고 통화하면서 평화 의사가 있다 밝혔잖아요. 그래놓고는 또 보복 공격한 거잖아요. 머리 아프실 필요 없어요. 왜요? 그냥 일반적 사람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관계를 보면 됩니다. 전화를 하지 말든지. 아니 왜냐하면 지금 푸틴으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치명적인 타격을 줘야만 분이 풀리는 거예요. 본인도 풀리지만 러시아 국민 정서가 이 상태에서 얻어맞고 끝내?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럼 푸틴한테 또 화살이 가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아까 우리 조 박사님께서 동부전선의 대공세, 러시아 대공세 여력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대공세는 딱 두 번 있었어요. 전쟁 초기에 러시아가 남부, 동부, 북부에서 치고 들어왔을 때 그리고 전선이 남부 회랑으로 축소된 이후에 이제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대공세를 합니다. 2023년 6월에. 대공세를 하면은 전쟁의 판도를 뒤집는 거예요. 근데 지금 조 박사님 말씀 그 대공세는 뭐냐면 대공세 능력은 없는데 대공세를 통해서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형식은. 이게 지속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해야 되는데 그럼 프란치스코 교황한테 왜 전화를 하느냐. 자, 지금 러시아가 지난해 성장률이 3.6%거든요. 그럼 전쟁에서 잘하네 그 아니에요. 근데 지난해 하반기 4분기 인플레이션이 12%가 넘어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게 러시아 중앙은행 금리가 무려 21%예요. 거기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 총생산의 10%가 군수고요. 그 다음에 예산의 40%가 국방입니다. 코피 터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석유가스 싼 값으로 모디, 인도, 시진핑한테 헐값에 넘기면서 돈으로 지금 쏟아붓고 있는 거거든요. 멀쩡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전쟁을 끝내고 싶어요. 이 상태에서. 근데 러시아는 이 상태에서 종전을 원해요. 종전하면 딱 내게 되니까. 근데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안 되지. 이걸 종전해버리면 딱 줘버리는 거잖아요. 이거 바로 실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휴전하자. 그러니까 한쪽은 젤렌스키는 압박하기 위해서 선을 넘은 거고 살짝. 푸틴은 여기다 보복을 해야만 적성이 별로 아직 대대적인 보복이 안 들어간 거예요. 본격화될 거예요. 민간 희생이 적었으면 하는 게 소원인데. 그러니까 교황이 개입을 하니까 좀 해주세요라고 말은 하는 거죠. 이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큰 소리 쳤잖아요. 나 취임하면 사흘 만이었나요? 24시간 만이었나요? 나 휴전 시킨다. 저는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때. 아니 그래도 이렇게 지금 도대체 몇 달이 지난 거예요 지금? 미국의 어떤 국내 정세를 보시면 네. 정치상을 보시면 거기도 어지러운 상황이잖아요 지금요. 근데 이제 저는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좀 이렇게 크게 보고 싶어요. 결국에는 이제 전 세계를 뭐 극단적인 거지만 이등분을 하게 된다면 건의주의 국가와 자유민주 국가로 있다고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저번에 여러 차례 말씀 가까이 가치 사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건의주의 국가에서 이제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회피하는 방법은 뭐냐면 미국의 어떤 그 노력이라든가 역량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그 세계 곳곳에 지금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도 이제 그 분쟁이 끝났지만은 아직까지 여진이 계속 남아 있는 부분이고, 후티 반군은 아직도 지금 입구에서 홍해 입구에서 진동하고 앉아 있고, 그다음에 대만하고 이제 중국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인도하고 파키스탄도 마찬가지 여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국제 정세가 지금 복잡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다 미국이 다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고, 여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정치 상황도 지금 이제 좀 뭐랄까 악화 일로에 있기 때문에 자기 밥그릇 챙기기도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또 그다음에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고 해서 이 미국 우선주의를 해 나가면서 정책을 하고 있으면서 또 해외에 있는 어떤 미국 자산들 재배치 하려는 어떤 그런 노력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여기에서 이제 이런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등되는 상황에서 이제 그 트럼프가 고도의 리더십을 발휘해가면서 전 세계의 어떤 그 중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떤 전쟁의 이 부분들을 휴전으로 이끌 수 있을까? 저는 당분간은 좀 불가능하다. 처음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말발이 안 먹히는 것 같아 국내도 분위기 봤을 때. 안 먹히죠.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24시간 만에 물론 정치 이거 말고도 승사였지만 그게 안 되는 것들이 이제 전 세계 목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자기 것만 챙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국제사회 그걸 믿어주겠어요? 우방하고도 왜? 또 지금 그러면 왜 영국이 우크라이나한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10만 대의 드론을 더 주고 나머지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240만 대의 드론을 추가적으로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뭐랄까 불신임, 그다음에 신뢰성이 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극도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좀 저는 어렵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전쟁에 주목한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이란 말이에요. 예.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지 않았습니까? 예. 최근에도 접촉이 있었는데 휴전을 한다고 쳐요. 뭐 휴전을 하든 안 하든 또 파병할 수 있습니까? 이 휴전과 관련해서 이번 두 번째 이스탄불에서 제가 놀랬던 게 양측이 교환하기로 했던 전사자가 6천 명이에요. 합치면 12,000이에요.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70만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병력에 수고한 것만 1차가 6천 명이라는 살아있는 사람을 교환하는 게 아니고 70만. 예, 70만. 너무 무섭다.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전쟁 있으면 안 돼.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북한이 1, 2차 합쳐서 15,000명 정도 파병을 한 걸로. 그다음에 2월 정도 기준으로 5,000명 사상했거든요. 그럼 전멸이에요. 3분의 1이 사상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병력이 더 필요해요. 왜냐? 지금 전쟁이 격화되고 있고 휴전이니까 만일에 휴전이 돼도 병력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 우크라이나 면적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니 여기는 아주 긴장도가 높은 DMZ가 될 거란 말이에요. 휴전선, MDL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러시아 국경에 딴 국경에는 병력도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촘촘하게 지켜야 되거든요. 아니 남한 면적이라니까요. 그럼 국경이 얼마나 길겠어요. 그럼 어마어마한 병력이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러시아는 보면 황당한 딜레마가 뭐냐면 러시아 전체 군 배치도를 보면 80%가 나토와 유럽 쪽에 몰려 있어요. 20%는 중국과의 국경지대에 몰려 있어요. 중간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보안국 작전이 가능한 거예요. 앞으로도 얼마든 가능해요. 그러면 전쟁이 안 끝나면 더 많은 전투병력이 필요하고 전쟁이 끝나도 더 많은 전투병력이 필요하고 끝나도 뭐 재건도 해야 되고. 재고는 노동력이고 그러니까 추가 파병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리고 지금 겨우 한 4개월 만에 사단급 병력의 3분의 1이 괴멸됐어도 김정은은 더 보내줄게. 돈도 많이 벌었다고. 우린 혈명이야. 뭐 김정은은 자기 죽는 거 아닙니까요?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북한군의 전투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병력을 밀어넣어서 쿠르스크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파병 가능성은 매우 높다. 최근 러시아가 북한의 드론 요격 무기죠. 판치르를 비롯해서 미사일 기술을 넘긴 정황도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으로 건넨 무기 체계 종류가 지금까지는 이게 뭐냐 하다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게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북한 전력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강화되는 거죠. 되는 건데 예. 이제 작년 10월 달에 그 한미일 중심으로 해서 북한의 제재를 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인 뭐 영어로 하기엔 멀티레터럴 샌션스 모니터링 팀에서 이제 출범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6월 1일 이전인 이제 5월 29일 날 결과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북한이 파병됐건 러시아로부터 적어도 한 대 이상의 판치르급 이동식 방공 시스템 전투 차량을 이전받았다. 또 이제 러시아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데이터 피드백을 제공받고 유도 성능 개량도 지원했다. 전파교란 장치를 제공하고 사용법도 전수했다라는 것들이 나와요. 보시면 알겠죠? 이 판치르라는 것들이 이제 최초에는 이제 그 전쟁 초기를 보게 되면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되게 이제 드론 공격이 거세지니까 어떻게 했냐면 판치르를 헬기로 이용해 가지고 주요 건물 위에 주변에 있는 데다가 옥상에 올려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대공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러시아도 그렇지만 북한도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이제 대공방어력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갈구하던 참에 들어왔고 실제로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김책함이 이제 뭐 이렇게 돼서 다시 세웠지만은 첫 번째 체연함을 보게 되면 그 앞쪽에 보게 되면 이제 대공 방어력을 하기 위해서 판치를 보게 되면 밑에 보게 되면 이제 현수 장치 말고 위쪽에 있는 임무 장치 부분만 그게 딱 올라가 있는 모습이 딱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이제 기술을 전수받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미 응용하는 단계까지 나왔다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무기가 상당히 고가거든요. 이제 판치르 S1 한 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또 365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걸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는 서서히 갖춰지겠죠. 그렇지만은 자기네들의 가장 취약점인 이제 방공 체계라든가 아니면 이제 다른 어떤 무기 체계의 방공력을 이제 방어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평양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정치의 어떤 심장부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무기체계 핵을 뭐 비롯한 이런 것들이 있는 어떤 그런 지하시설 부분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일부를 우선 이제 다 생산해서 배치를 한 다음에 데이터가 성능이 되고 그다음에 충분한 자재가 확보된다면 그걸 일선으로 이제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네. 북한이 이제 추진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우라 전쟁 쭉 둘러봤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휴전 논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밍 아닐까요? 휴전으로 가요. 가요? 100% 언제냐고요? 왜냐 또 하나 언제, 말씀드리면 언제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자리 깔고 있으시죠. 그 러시아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의 거의 절반을 외부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중에 한 20%가 미국이거든요. 근데 그게 핵심이에요. 그걸 끊으면 전쟁이 못해요. 그 젤렌스키가 2월 28일 날 워싱턴 가서 트럼프하고 붙었죠. 그 3월 3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야 무기 주지 말고 군사정보 주지 마. 그럼 쿠르스크가 다 뚫려요. 그리고 다시 정보 주니까 이제 간이 보고갖고 볼고로도 또 치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간다. 젤렌스키를 압박할 수단도 있고 푸틴을 압박할 수 있는 게 세컨더리 생션이에요. 지금 러시아 수출품의 60%가 석유 가스거든요. 예. 이게 전비예요. 근데 푸틴을 때리는 게 아니라 이거 사가는 애들, 니네들 미국으로 수출할 때 관세 500%야.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도하고 중국이 석유 못 사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6.25 한국전쟁도 2년을 휴전협상했거든요. 이건 더 복잡해요. 시간은 걸린다. 근데 휴전해도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요새 뭐 국지전 같은 거는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현역 시절에 마지막 육군대학에서 교관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제 제자 중에 이제 우크라이나 군에서 파견된 장교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2022년 2월 14일 날 전쟁이 시작됐다고 얘기하는데 그 친구들은 그걸 동의하지가 않아요.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14년도에 크림반도 합병이 되고 그 다음 연도에 돈바스 전쟁이 2015년 초반기에 이제 끝났을 때도 그때부터 단 하루도 국지 전투가 안 한 적이 없다.
단지 22년 2월 14일은 그 전쟁이 더 촉발되고 본격화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복잡한 어떤 그런 정치적이고 뭐 예를 들어서 인종적이고 그다음에 뭐 영토적인 그런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휴전을 가긴 가겠지만은 그거는 일순간에 한번 숨을 쉬고 가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라와 이 두 나라의 어떤 경쟁과 마찰은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우리도 뭐 지금 휴전 중이지 종전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북한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도 참 많은 과제를 주고 있어요. 국내적으로도 많이 변화가 있고 우러 전쟁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시급하게 좀 풀어야 될 과제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결국에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첩보를 의하면 이제 계속해서 러시아로부터 드론을 비롯한 각종 기술들이 이제 북한으로 전수 이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어떤 첩보에 보게 되면 그걸 만들기 위한 어떤 드론 같은 경우에는 소부장은 또 중국으로부터 이제 제공받고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OEM이 돼서 일부는 러시아로 다시 이제 가고 있고, 일부는 이제 전선으로 배치되고 있다는 첩보도 있어요. 쉬운 예로 이제 보게 되면 작년 10월달에 보게 되면 북한의 1군단과 2군단에 보게 되면 이제 다목적 무인기 부대가 창설됐다는 어떤 기사도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이 드론이라는 것들을 이제 북한이 드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군고조 개혁을 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전투 실험이나 교육 훈련 이외에 뚜렷하게 이제 이런 어떤 원A 방식에 있는 가성비가 높은 드론들이 편제화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전력 차이가 나겠죠. 예. 이런 것들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있고 또 이와 동시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보면 드론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막을 대드론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론과 대드론은 이게 뭐랄까 별도의 것이 아니라 같이 한 몸이거든요. 이 드론과 대드론 전력을 같이 개발하는 어떤 그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저는 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박사님. 안보의 초연결 시대입니다. 무슨 얘기냐? 유럽의 전장 환경이 한반도에 직접 연동이 돼요. 그런 것 같아요. 러시아 A-50 조기 용복이 북한이 만들어요. 러시아 어드미랄 고르시코프과 유사한 신형 구축함 만들어요. 공대공 미사일 만들어요. 자,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 인도는 K9을 써요. 남 얘기인 전쟁이 하나도 예, 없는 그 다음에 후티는 우리 무역로, 주요 무역로에 지금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글로벌 안보의 불확실성이 모두 초연결 시대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안보의 시야를 넓혀야 된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북러의 밀착, 위험한 브로맨스가 이미 레드라인을 밟았어요. 밟은 건 확실합니다. 그랬을 때 이 밀착이 우리 안보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걸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새 정부가 현명한 국방 공간을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또 안보도 이제는 현대전에 대한 해석, 그다음에 안보의 시야도 더 넓혀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휴전이냐 확전이냐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느덧 3년을 넘었습니다. 불확실성과 긴장이 고조되는 지금 오히려 그 속에서 휴전의 실마리가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디펜스 프라임 오늘 우연히 저희 3조가 함께 했는데요.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KFN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에 여러분 찾아갑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